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전후 세계체제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20세기 후반기 개별 사건들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시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줄기가 되는 몇 가지 이론적인 문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모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와 결합되어 있고 사회체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경제 부문부터 살펴야 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성립, 누구를 위한 세계 질서였는가? 일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워싱턴산 기슭에 자리 잡은 마운트 워싱턴 호텔, 그 외딴 휴양지에 44개 나라에서 온 730여 명의 대표단이 모여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이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동부전선에서는 소련군과 독일군이 여전히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나가고 있었고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투가 한창이었습니다. 포연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전 세계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네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인 이유는 무기나 전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3주에 걸쳐 머리를 맞댄 주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의 통화 질서를 어떻게 짤 것인가, 환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무역과 자본의 흐름을 어떤 규칙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그 유명한 브레튼 우즈 회의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전후 세계 경제의 틀이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지배계급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미처 결판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전쟁 이후의 경제 질서를 누구의 손으로 어떤 규칙으로 짤 것인지를 놓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이란 결국 정치의 연장이고 정치란 결국 계급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무대라는 것을 이 회의의 시점 하나가 웅변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지배계급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통화회의부터 서둘러 열었을까요? 그리고 이 산골 호텔에서 만들어진 질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질서였을까요? 2부 1930년대라는 악몽. 브레튼 우즈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44년에 모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악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1930년대입니다. 우리가 앞선 편들에서 살펴봤듯이 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붕괴의 한복판에서 무너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본위제였습니다. 근본위제 아래에서는 각국의 통화가 일정량의 금에 묶여 있었고 그래서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잔인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한 나라가 무역적자에 빠지거나 금이 빠져나가면 정부는 통화량을 줄이고 임금을 깎고 긴축을 강요해야 했습니다. 즉 근본위제의 안정이란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을 희생시켜 떠받치는 안정이었던 것입니다. 대공황의 충격 속에서 각국은 이 족쇄를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 1931년에, 미국이 1933년에 차례로 근본위제를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국은 위기를 자기만 피해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너도 나도 자국 통화를 경쟁적으로 평가절하 했습니다. 내 나라 돈값을 떨어뜨려 수출은 싸게, 수입은 비싸게 만들어 무역 흑자를 가로채려는 것이었지요. 동시에 관세 장벽을 하늘 높이 쌓았습니다. 미국의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수입품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겨 보복관세의 연쇄를 촉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정책을 흔히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서라도 나만 살아남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세계 무역의 붕괴였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세계 무역량은 무려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점점 폐쇄적인 경제 블록으로 쪼개졌습니다. 영국은 1932년 오타와 협정으로 자기 식민지와 자치령을 묶어 제국 특혜관세를 만들고 파운드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달러권을 다졌고
나치 독일은 샤흐트의 지휘 아래 중부 유럽과 발칸을 향해 마르크 블록과 쌍무적 청산 무역망을 짰으며 일본은 N 블록을 구축하며 동아시아를 머지않아 대동아 공영권이라 부르게 될 그 지역을 자기만의 폐쇄 시장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경제 블록을 둘러싼 이 다툼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장과 원료와 세력권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의 충돌이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한 모순의 경제적 뿌리였습니다. 가진 식민지가 많은 늙은 제국들과 뒤늦게 산업화해 시장과 자원이 절박했던 후발 제국들 사이의 충돌. 우리가 앞서 2차 세계대전 시리즈 내내 강조해온 이 제국주의적 경쟁이 경제의 차원에서는 바로 이 블록 경제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1930년대의 경제적 무정부 상태가 전쟁을 낳았다는 것, 이것이 1944년에 모인 사람들이 뼈저리게 새긴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다시는 1930년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통화 가치가 들쭉날쭉 출렁이고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 시장이 적대적인 블록으로 갈라지는 그 혼란을 막을 안정된 국제 질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브레튼 우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안정은 인류를 위한 안정도, 노동자를 위한 안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 축적을 위한 안정이었습니다. 무역과 투자가 다시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 자본이 안심하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틀. 바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은 1930년대의 경제 붕괴가 무엇을 불러왔는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빈곤은 한편에서는 파시즘을,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의 위협을 키웠습니다. 자본주의가 또 한 번 그렇게 무너진다면 다음번에는 체제 자체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전후 질서의 설계자들은 자본주의를 길들여서라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3부 케인스 대 화이트. 기우는 제국과 떠오르는 패권. 회의의 표면은 점잖은 기술적 토론이었습니다. 환율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국제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나 그 점잖은 토론의 밑바닥에서는 격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 대표단을 이끈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던 인물이지요. 다른 한 사람은 미국 재무부의 해리 덱스터 화이트입니다. 화려한 명성으로 보면 케인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결과를 결정한 것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케인스는 야심찬 구상을 들고 왔습니다. 국제청산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방코르라는 일종의 초국적 세계 화폐를 발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흑자국과 적자국이 함께 조정의 부담을 나누게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나라뿐 아니라 큰 흑자를 쌓아두는 나라에게도 그 흑자를 풀도록 압박을 가하는 구조였습니다. 적자국은 늘 긴축을 강요당하는데 흑자국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던 옛 근본 위제의 비대칭성을 케인스는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세계 최대의 흑자국, 즉 모두가 빚을 진 채권국은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케인스의 구상은 사실상 미국에게 당신도 부담을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지만 이제 두 차례 대전으로 거덜나 미국의 막대한 빚을 진 영국이 어떻게든 미국의 일방적 힘을 견제하려는 마지막 안간힘이었던 셈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했습니다. 화이트의 안은 훨씬 단순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초국적 화폐 같은 것은 없다. 세계 통화 질서의 중심에는 달러를 놓는다. 미국은 자기 손에 들어온 압도적 우위를 스스로 나눠 가지려 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봐야 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전 세계 금 보유고의 약 3분의 2가 미국 한 나라의 금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자기 금을 미국 무기와 식량을 사는데 쏟아붓는 동안 미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를 자처하며
세계에 불을 빨아들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 공업 생산의 절반가량이 미국 한 나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는 폭격 한 번 당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전쟁 특수로 공장을 2배, 3배로 불렸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협상은 케인스의 우아한 이론이 아니라 미국의 금괴와 공장이 결정했습니다. 케인스는 천재였지만 빈손의 천재였습니다. 케인스의 방코르 구상은 폐기됐고 화이트의 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됐습니다. 브레튼 우즈 회의는 겉으로는 44개국의 국제 협력이었지만 실상은 새로운 패권국 미국이 자신의 압도적 힘을 세계 질서로 못 박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우는 제국과 떠오르는 패권의 교대, 그것이 이 회의의 진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끝까지 의견을 같이 한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 다 1930년대처럼 투기적 금융자본이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한 나라의 경제를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리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여기에 전후 자본주의 질서의 중요한 성격 하나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부, 체제의 골격, 달러는 금만큼 좋다. 그렇게 만들어진 브레튼 우즈 체제의 뼈대는 이렇게 짜였습니다. 첫째, 달러를 금에 고정했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묶었습니다. 즉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가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이 비율로 금과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했습니다. 파운드도, 프랑도, 마르크도, 엔도 모두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는 금과 다른 통화는 달러와 묶이는 이중의 고정환율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 고정환율은 완전히 못 박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근본적 불균형에 빠졌을 때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환율을 조정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1930년대의 무질서한 환율 전쟁과 옛 근본 위제의 숨막히는 경직성, 그 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달러는 금만큼 좋다는 말이었죠. 금을 직접 주고받는 대신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세계 화폐의 자리에 달러가 올라선 것입니다. 셋째, 이 질서를 관리할 두 개의 국제기구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고 일시적으로 국제수지 위기에 빠진 나라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세계은행의 모태가 된 국제부흥개발은행, 즉 IBRD입니다. 처음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의 재건 자금을 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중립적인 국제기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 방식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기구들의 의결권은 각국이 낸 출자금의 비례에 배분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낸 나라, 즉 압도적인 발언권을 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본부도 워싱턴에 자리 잡았지요. 형식은 다자 국제기구였지만 실질적인 운전대는 미국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미뤄두었던 이야기, 자본의 이동을 규제했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상품과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은 장려했지만 투기적인 금융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오히려 통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이라 불리는 투기 자금이 한 나라에 몰려들었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그 나라의 통화와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은 1930년대에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융자본을 어느 정도 우리 안에 가두어두고 그 대신 각국 정부가 완전 고용과 복지 같은 국내 정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뒷날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는 거꾸로 금융자본이 완전히 풀려나 지구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요. 그러니 브레튼 우즈 시대는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가장 파괴적인 충동, 즉 고삐 풀린 투기 금융을 일시적으로 억눌렀던 예외적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살리기 위해 자본의 일부를 길들인 것이었습니다. 5부, 누구를 위한 질서였는가? 자, 이제 우리 채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에 왔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계급적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적 성격입니다. 주류 경제학 교과서는 브레튼 우즈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명한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이 1930년대의 혼란에서 교훈을 얻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협력 체제를 만들어냈다고요. 마치 인류 전체의 이성이 거둔 승리처럼 그립니다. 그러나 역사유물론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납니다. 브레튼 우즈는 중립적인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를 세계 질서로 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무역과 자본의 흐름이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미국 기업들은 환율 위험 없이 세계 어디서나 자기 나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은행들은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자기 나라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세계의 재화를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역 적자가 나면 외화가 없어 쩔쩔매지만 미국은 그냥 달러를 더 발행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훗날 프랑스의 한 정치인이 이를 두고 터무니없는 특권이라고 부른 그것입니다. 이 질서가 다른 나라들의 무엇을 의미했는지 두 가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한때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던 대영 제국은 이 체제 안에서 빠르게 미국에 종속되어 갔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파산 직전에 몰린 영국은 미국의 거액의 차관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케인스가 직접 워싱턴으로 건너가 그 협상을 떠맡아야 했지요. 그런데 미국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파운드화를 자유롭게 달러로 바꿀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1947년에 마지못해 이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파운드를 내던지고 달러를 거머쥐려고 달려들었고 영국의 금과 달러 보유고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영국은 단 몇 주 만에 두 손을 들고 약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한때의 제국이 이제 미국이 정한 규칙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의 패권은 런던에서 워싱턴으로, 파운드에서 달러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식민지와 제3세계입니다. 브레튼 우즈가 만들어질 때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민중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식민 지배 아래 있거나 이제 막 독립을 꿈꾸기 시작한 처지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운명이 정작 그들이 한마디도 거둘 수 없는 자리에서 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세운 국제기구들, IMF와 세계은행은 훗날 이 지역들의 돈을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자기들의 요구를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지배 도구로 자라나게 됩니다. 시장을 개방하라, 공공부문을 팔아라, 임금을 깎고 보조금을 없애라, 노동시장을 유연화해라, 즉 노동자의 고를 자유롭게 하라. 직접적인 식민 지배가 물러간 자리에 부채와 금융을 통한 새로운 종속, 이른바 신식민주의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이 브레튼 우즈에서 뿌려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마셜 플랜입니다. 1948년부터 미국은 서유럽에 13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지요. 흔히 인도주의적 원조처럼 이야기되지만 그 본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동기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 자본은 무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시 특수로 엄청나게 불어난 미국의 공장들이 쏟아내는 상품을 도대체 누가 사줄 것인가? 유럽은 폐허가 되어 살 돈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구매력이 없다면 미국 자본 자신이 과잉 생산의 위기에 어쩌면 또 다른 대공황에 빠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에 달러를 뿌렸고 유럽은 그 달러로 미국 상품을 사들였습니다.
원조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은 미국 자본이 자기 시장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동기, 곧 반공이었습니다. 전후 유럽에서는 파시즘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과 좌파의 위신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공산당이 거대한 세력으로 떠올랐고 그리스에서는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지배계급은 굶주린 유럽이 통째로 좌경화하거나 소련의 영향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마셜 플랜의 달러는 바로 그 빵과 일자리로 노동자들의 급진화를 누그러뜨리고 서유럽을 자본주의 진영에 단단히 붙들어 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레튼 우즈가 제도의 틀이었다면 마셜 플랜은 그 틀에 피를 돌게 한 수혈이자 동시에 냉전의 전초전이었던 셈입니다. 육부, 아래로부터 본 황금시대의 기초틀. 그렇다면 이 질서는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브레튼 우즈는 명백히 위로부터의 사건이었습니다. 산골 호텔에 모인 사람들은 재무장관과 은행가와 경제학자들이었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동자나 맨체스터의 방직공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질서 아래에서 살아갈 수억 명의 노동자 가운데 누구도 그 설계의 단 한마디도 보탤 수 없었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규칙이 정작 그 규칙 아래 살아갈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브레튼 우즈만큼 철저하게 위로부터 만들어진 질서도 드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역사의 묘한 변증법이 있습니다. 자본의 이해를 위해 만들어진 이 안정된 틀이 결과적으로는 전후 자본주의의 유례없는 호황을 떠받치는 국제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둡시다. 브레튼 우즈가 그 호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안정된 환율과 무역 질서가 그 자체로 번영을 낳는다면 자본주의는 위기를 모르는 체제였을 것입니다. 호황을 실제로 굴러가게 한 동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즈가 한 일은 그 동력이 마음껏 작동할 수 있는 평평하고 안정된 운동장을 깔아준 것이었습니다. 운동장이 잘 닦여 있다고 해서 경기가 저절로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 위에서 25년 동안 자본주의를 내달리게 한 진짜 엔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정체를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무역이 다시 활발하게 굴러가고 세계 시장이 1930년대처럼 적대적 블록으로 쪼개지지 않은 덕분에 전후 세계 경제는 거침없이 팽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팽창 속에서 다음 편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노동자들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을 누렸고 실질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보다 잘 살게 되고 자식 세대는 더 나아지리라 기대할 수 있었던 시절. 경제사가들이 황금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본이 노동자에게 베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 축적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잘 돌아가는 과정에서 떨어진 부산물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질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머리 위에서 자본 축적을 위해 짜인 질서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호황이 노동자에게 가져다 준 것들은 언제든 다시 거두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고용도 복지국가도 오르는 임금도 자본주의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동안에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그것은 하나둘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황금시대의 풍요에 취해 그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쟁취하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한 자본이 베푼 모든 것은 자본의 형편에 따라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빌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7부 씨앗에 심긴 모순, 그리고 다음 이야기. 마지막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그 탄생의 순간부터 자기 안에 무너질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달러의 이중 역할에 있었습니다. 달러는 동시에 두 가지여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내 통화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거래에 쓰고 쌓아두는 세계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역에 쓸 달러도 점점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달러가 세계 곳곳으로 충분히 흘러나가야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려면 미국은 계속해서 국제 수지 적자를 내며 달러를 세계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달러가 세계로 많이 흘러나갈수록 미국 밖에 쌓이는 달러는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을 점점 넘어서게 됩니다. 달러는 금만큼 좋다. 즉, 언제든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그 약속이 점점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굴러가려면 달러가 넘쳐나야 하는데 달러가 넘쳐날수록 그 달러의 토대인 금 태환 약속은 허물어진다는 사실. 이 빠져나갈 수 없는 모순을 일찍이 이 구조를 간파한 한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미 1960년에 지적된 이 모순은 체제가 잘 나가는 바로 그 성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순은 1960년대 내내 골마갔습니다. 미국은 한쪽에서는 베트남 전쟁이라는 밑빠진 독에,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의 복지 지출에 돈을 쏟아부으며 달러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미국 밖에 쌓인 달러는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금 태환 약속은 점점 더 공허한 빈말이 되어갔습니다. 눈치 빠른 나라들은 이 약속이 곧 깨질 것을 알아챘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드골은 미국의 그 터무니없는 특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가지고 있던 달러를 미국에 들이밀고 금으로 바꿔갔습니다. 너도 나도 미국의 금을 빼가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미국의 금고는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닉슨은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요.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이 한순간에 브레튼 우즈 체제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27년 전 그 산골 호텔에서 세운 약속이 미국 대통령의 짧은 텔레비전 연설 한 번으로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붕괴의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 둡시다. 1944년 그 산골 호텔에서 만들어진 질서는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 곧 미국의 압도적 우위라는 조건 위에 세워진 한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흔들리자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그 어떤 영원한 안정도 없다는 것, 모든 질서는 그것을 떠받치는 힘의 관계가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는 것. 이것이 브레튼 우즈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지배계급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한 질서라도 그 안에 깃든 자본주의의 모순까지 설계로 없앨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950~60년대 장기호황은 도대체 무엇이 떠받친 것이었을까요? 위기가 정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25년에 걸친 그 예외적 번영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경제사가들이 황금시대라고 부른 그 시절은 왜 종착지에 다다르고 말았을까요? 바로 이 질문들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다음 영상의 주제입니다. 영구 군비 경제, 다른 말로 상시적 군사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 즉 자본의 운동 논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